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3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들도 잘 보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진짜 앞으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항상 드리고 있죠. 일단은 카카오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3주 전에 카카오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과거에 2011년도에 이제 부채한도가 추가적으로 더 높아지지 않은,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당시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S&P 500 지수가 반토막 났었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이 주식 시장은요, 어떠한 악재가 있든지 위기가 있으면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은, 시장에다 반영이 돼서 소화가 되면은 그 다음 것들을 다시 이제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제 물론 악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악재가 오면 또 빠지겠죠. 근데 악재가 오고 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키 맞추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엔 좋은 내용이 다가온다? 그럼 좋은 내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증시는 항상 오름과 내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은 닫진 않아요. 그쵸? 우리 IMF 때 주식시장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그 다음에 저기 리먼 사태 때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 미국 시장 다우, S&P, 나스닥 보시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IMF 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코스피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주식시장 문 안 닫습니다. 나라가 완전 망하지 않는 이상 문 안 닫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 영원한 어떤 업종도 없겠죠. 이만한 게 없겠죠.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이거를 저처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또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부채 한도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강등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되겠다 등등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혼자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고, 시장에 괜히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면 여러분들도 그냥 불안하잖아요. 막 당장에 있을 일은 사실 아니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언급은 안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자꾸 점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미리 인식을 좀 시켜드리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상황이 무조건 온다는 아니지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이런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느끼는 시간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향후 사실 빠르면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위기가 온다면, 안 온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진짜 실제로 시장에 들이닥친다면, 이거를 제 영상을 보고 계셨던 분들, 지금 보시는 이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대박 기회로 분명히 잡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거 지난번에 부채한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던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난다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여러 코멘트를 또 이거 다음 영상에서도 자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2시 11분이에요.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사실 추천주 그렇게 요즘 많이 안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후성도 수익 내서 기분 좋았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께 또 뭘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하다가, 어제 단타 관점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신기계 보시는 것처럼 1시 40분 어제,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얼마입니까? 이거 잘 안 보이네요. 3,700원대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신기계 3,700원대 해가지고 오늘 보시면은 10% 가까이 급등을 보였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10% 가까이 급등 보였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추천주를 한 번씩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영상 잘 참고하시고, 뭐 무료 추천주를 줄 테니까 뭐 문자 보내보셔라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말지 뭐 여러분들한테 간을 봐요. 그런 거 안 해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아웃바운드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그냥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고, 아닐 분들은 뭐 그냥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그걸로도 전 만족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오시면 또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한신기계도 뭐 수익을 일부 7% 가까이, 9% 가까이, 그렇죠? 6%, 3% 분할로 이렇게 잘 챙깁니다. 오늘 에코플라스틱 들어가서 3, 4%대 단타 먹고 나와, 그죠? 아시아시멘트 신고가 가고 있지.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먹을 게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장을 절대 시장에 뒤처지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후성 보세요. 75%대, 27%, 50% 인증 나오잖아요. 한솔 로직
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10%대 오늘 급등 수익 실현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기성 리딩방에 당하고 고민했는데 유튜브 보면서 추천주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고 들어왔다. 그죠?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잖아요. 후성 중장기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러면서 50% 가까이 수익 가져가고, 다양한 분들께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리딩을 늘 항상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후성이 또 급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벤트 잠깐 진행을 좀 해드렸었죠. 오늘도 굉장히 참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요. 중장기 관점 목표가를 이거 뭐 단기간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영상 제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릴 브리핑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영상 내용에서 저랑 같이 한번 진짜 앞으로 다가올 혹시 모를, 아니 뭐 위기가 오면은 기회로 잡으면 되고, 안 오면은 뭐 안 오는 대로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벤트를 좀 열어드릴게요. 성함 뒤에 66 이렇게 홍길동 66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는 분들만 기존에 30일에 30일을 더 드리고요. 60일에 60일을 더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벌써 6분이나 지나버렸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항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 지금 경제 전체적인 흐름과 경제 이런 사이클들,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가지 뭐 지표들, 경제 지표들, 요런 거를 체크를 할 때 큰 틀로 뭐를 보라고 했죠? 고용, 소비, 생산. 그렇죠? 고용에 관련된 지표, 소비와 관련된 지표, 생산에 관련된 지표들만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계속 막 발표가 되고 한국, 중국 할 거 없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분기별로, 월별로 꾸준하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표들이 왜 중요할까요? 경기 흐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이번의 흐름은 어땠느냐를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용, 소비, 생산의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기나 경제의 흐름을 보실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거는 고용과 소비와 생산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먼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에서 좀 찬반이 갈렸어요. 지금 테이퍼링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죠. 왜? 아니, 고용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물가가 너무 이렇게 막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는 너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야. 근데 테이퍼링을 한대. 줬던 돈을 이제 막 뺐는데, 회수하고 뭔가 유동성을 축소시킨대. 아니,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뭔가 삶이 나아진 게 없어,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경제학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빚었던 경우가 한 2주 전, 3주 전 있었습니다. 실제로 테이퍼링 이슈가 막 나올 때, 8월달 뭐 잭슨홀 밀팅 하고 막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 테이퍼링 이후에 긴축이 올 것이고, 긴축 뒤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기준 하에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테이퍼링을 필요로 한 내용은 뭐냐? 자산 가격들,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돈을 풀어서 소비를 하고, 소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해라, 그리고 또 투자를 해라, 시설 투자를 하고, 또 뭐 캐파를 늘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고용을 더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게 지금 주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풀어가지고 여기에서 적용을 시키고 여기서 돈을 푼 거를 여기가 영향을 받게끔 하려고 한 건데, 이걸 풀어버렸더니 일로 가버렸어요. 돈이, 부동산 가격 미친듯이 솟구치죠. 이거 막 뭐 정부 탓하고 막 저기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하는데, 물론 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겠죠. 뭐 저도 사실 뭐 정치적인 거는 여러분들 막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있긴 있겠죠, 정부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포함해서 주식 포함해서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굉장한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과거에 일본에서도 자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폭등을 보여가지고 미국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일본이 땅덩어리가 100배는 더 비쌌어요, 과거에.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블 붕괴 어쩌면서 막 일본 그 망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내용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에 5개에서 6개가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통신사로 따지면 KT, 그냥 요런 정도의 KT 같은 이런 통신사 하나가 전 세계 시가총액 6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높아져요. 회사 사람들이 출근을 해도 주식으로 해서 버는 돈이 더 크고, 집을 사고 뭐 이랬을 때 그걸로 인해서 버는 돈이 더 크고, 대출을 내주려면은 그냥 부동산 하나 갖고 있으면 대출을 그냥 줘요. 그래서 그걸 또 부동산 하나가 있어. 이걸로 대출 받아서 다른 부동산 샀어. 그럼 얘가 있죠? 얘를 통해서 또 다른 걸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사고 해서 가격이 오르고 올라 좋아. 근데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들 결국에 이게 나중에 팔려면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돼요. 매도를 비싸게 할 거면 매수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까 그거를 누가 사겠어요?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가격이 치솟았을 때 사겠냐고.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지수들, 일상생활에서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근로소득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마다 아파트 값이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서 생활을 하는데, 일산에 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좀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요게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따블이 됐다라고 합니다. 작은 평수가 보통 한 14에서 15억 사이 해요. 근데 지금 14억에서 15억 정도 아파트도 상당히 비싸지만, 만약에 얘가 지금 막 25억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살 수 있어요? 이것도 사기 벅찬데, 월급쟁이 분들, 평범한 분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뭐 해가지고 이런 집을 살 거예요? 지금 이것도 힘든데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올랐어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품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너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거를 비싸게 샀던 사람들은 또 감당이 안 되고 거기서 폭망하고, 오히려 자기가 빚져서 투자했던 부분 다 못 갚고 뭐 이런 상황들. 결국에 이렇게 버블이 무너지고,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잖아요. 왜 결혼을 안 해? 뭐 의식주 중에서 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집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조그마한 집들 막 그런 것들이 일본에 한참 막 많이 막 이렇게 지어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본이 버블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저 모양 저 꼴이고 고령화, 그렇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국가 부채가 지금 막 역대급 뭐 수천조, 뭐 1,500조라고 합니까? 뭐 얼마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건국 이래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가계 부채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대출 막으면 뭐해? 대출 막아서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요. 사채 시장으로 몰려나가고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라도 대출을 받아서 생계 유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는 다 사채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사채 지금 막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대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이자가 밀려가지고 조금 밀리니까는 뭐 연 이자로 환산했을 때 3,400%?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서민들 다 죽어나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잖아요. 정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을 안 막을 수는 없어요. 자산 가격을 막기는 막아야 돼. 뭘로 막아? 그동안에 돈 풀어가지고 이거 뻥튀기 시켰으니까 돈을 잠궈야지 어떡해. 돈 잠궈야 되겠죠. 여기 세숫대야에다가 수도꼭지 열어가지고 물을 받았어. 이 넘치면 어떡해. 흘러내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기 전에 잠궈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잠그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한번 올렸죠. 이주열 하는 총재 임기 끝나기 전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빠르면 올 연말 정도 될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금리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가계부채들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또 테이퍼링을 시행하는데 좀 제한적인 게 뭐냐면, 고용지표 최근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고용 쇼크 나왔죠.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너무 못 미쳤어요. 아직까지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행해도 되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진짜 회사 생활에서 돈 벌고 정상적으로 소비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그 수준, 경제적인 어떤 관념에서 일상생활 수준, 우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직까지 되돌림이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결국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인 지금 그 돈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회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니까 일에서 번 돈보다 나라에서 주는 꽁돈 받아 생활하는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비는 불러일으켰고 생산은 만들어냈는데 일을 안 해.
고용이 안 살아나. 근데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어줄 수 있어요? 미국도 부채가 한도 맥시멈 왔어요. 그러면 그 한도를 협상을 해야 돼. 여당 야당 상원 하원 협상해가지고 늘려야 된다고. 현재까지 90차례 늘려왔습니다. 올리거나 유예하거나.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시마다 이거는 상원과 하원 해가지고 50대 50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렇게 또 해서 어떻게 늘리거나 뭐 유예시키면 가능은 한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미국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3주 전에 카카오 영상 주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9월달 넘어서서 9월달에 부채 한도 협상 말일점에 한번 또 있는데, 거기서 물론 당장에 뭐 또 갑자기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시기가 도래되면 여러분들 현금 비중 대폭 늘려라. 마이너스 10% 찍혀있든 20% 찍혀있든 현금 확보를 해라. 그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60% 70% 갈 수 있다. 줄여놓고 다시 밑바닥에서 다시 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지금 보시면은 안정화되지 않은 고용 상태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따라올 수가 있는 상황. 그러자니 안 하자니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막지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도 사실 이도 저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죠? 크레스켓 캐피탈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S&P 지수 올해 전망치를 몇 프로 잡았는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42%를 잡았어요. 무슨 개소리야 이러겠죠. 올해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42%를 전망하고 있대요. 왜?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채 한도 때문에. 부채 한도 때문에 이미 일부 신흥국들은요, 이런 부채에 대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벌써부터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이미 뭐 콜롬비아라든지 또 뭐 어디 또 막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신흥국들이 벌써 지금 막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있어요. 미국이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2011년에 자, 여기 보면 2011년 자,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11년도 자, 2011년도 요때인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자, S&P 지수 500 지수로 그냥 켰습니다. 자, 이때는 뭐 리먼 사태 금융위기였고, 이때 보시면 2011년도에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가까이 쭉쭉 빠졌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월봉 차트에서. 이때 당시 S&P 지수가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졌었어요. 이때 마이너스 20% 빠지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자, 제가 해외 HTS를 따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안 켜놔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2011년도에 이때 당시 보시면은 거의 한 25% 가까이 좀 하락을 보였었어요. 지수가 25% 가까이 빠졌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졌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당시에 2011년도에 함께 영향을 받았을 때 코스피가 여기서 자, 고점부터 저점까지 몇 프로 빠졌냐? 26%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6% 하락이면요, 여러분들 최근 시장, 최근 지난달 8월 우리 막 셋째 주 넷째 주 엄청 하락했었잖아요. 그죠? 자, 코스피 일봉 보시면 여기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게 지금 몇 프로 빠졌습니까? 이게 지금 고점부터 저점까지 해서 고작 7.5%예요 7.5%. 그렇죠? 최소 지금 요렇게 빠진 거에 4-5배는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는 살벌하게 빠졌죠. 그리고 이번에 뭐 정말 부채 한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여파가 더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지수가 10% 이상만 빠진다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데미지가 온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지금 7% 빠진 거 가지고도 지금 다 죽어 나갈 기세인데,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슈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하락의 규모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장에 이슈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또 하락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스펙 캐피탈에서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바로 최근에 했었고요. 자,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적신호 켜진 뭐 신용등급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은행 등급 뭐 강등될 걸, 여기 보면은 미국 정치적 양극화 피치의 경고, 벌써 이런 내용 나옵니다. 7월달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위기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S&P 콜롬비아 국가신용등급 정크로 강등, 신흥국들 일부 좀 강등 때려맞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슬금슬금 좀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당장에 폭락이 나온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폭락이 나올 건 아니지만 인지는 하고 가고, 앞으로 뭐 시장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든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참고해 보신다든지 할 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부채 한도에 관련된 내용을 꼭 좀 체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카카오 영상에서 일부러 대놓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민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국민 주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 카카오는 괜찮겠지, 뭐 주워 담아야지, 그 생각 하시죠? 카카오는 더 사야지 그 생각 하시죠? 맞아요. 카카오처럼 여러분들이 대폭락이 나왔을 때 기업에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더라도 기업의 직접적인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고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에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좋은 기업은 폭락장에 담아야겠죠. 그래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시장으로 인해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잡을 만한 종목들, 패닉 리스트를 저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 나오면 얘 사야지, 얘부터 사야지, 이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대폭락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고, 또 그런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 어찌됐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지금 뭐 많이 풀린 어쨌든 통화량이라든지 우리나라 포함, 미국 포함, 이렇게 전체적인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센스 있게 단타 수정하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왜? 곧 위기 뒤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오거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OCI 같은 거 빠지면 빠질수록 너무나 밸류가 저렴해. 남들 시장에서 빠져서 곡소리 나고 있을 때 우린 더 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 물렸어요. 이거 VFN님들 이거 물렸었어요. 근데 좋은 기업이고 밸류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해서 더 샀잖아요. 결국에 수익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2%대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막 돌려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해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도 똑같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와 함께 이런 의견이 좀 맞아떨어지고, 내가 한번 진짜 이런 기회를 좀 같이 잡아보고 싶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영상에서만 제가 이벤트 열어 드릴 테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좀 하나씩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같은 시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처럼 미친듯이 우상향만 보이는, 물려도 그냥 아무거나 가는 그런 시장 끝났어요. 꿈 깨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꿈에 지금 못 태어나고 계신 분들은 가위 눌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위 눌리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추후에 또 제가 이런 부채 한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코멘트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경제 공부도 해보면 또 재밌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